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현재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집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들어가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특히 강남, 마용성처럼 그동안 철옹성처럼 버텨오던 지역들조차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고 거래는 자취를 감추고 매수자들은 권망 중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눈치 게임이 심각해진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돈 많은 사람일수록 지금 부동산을 안 산다라는 겁니다. 대출 없이도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미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지금 강남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명을 지르고 있는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초에 이제 바닥을 찍었겠지 하고 진입한 사람들이 금리, 전세가 하락, DSR 규제 등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이런 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금은 수익은커녕 손절 고민까지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강남이 조정받으면 그게 바로 기회다. 서울이 꺾인 적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서울, 특히 강남과 수도권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일수록 거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기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함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이런 규제, 정부 규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형상들을 보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메시지의 패턴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대책, 6.27 부동산 대책이 뭔지를 알아보고 먼저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요 6.27 부동산 대책이 뭐냐? 대출을 옥죄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모든 부동산 대출 최대 한도를 요 6억으로 한다라는 것인데요. 투기의 주범인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주담대를 강화했다는 것인데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원천 봉쇄된다고도 하죠.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우려와 논쟁의 내용은 아마 요 대출 금액일 겁니다. 대출 최대 한도를 6억으로 설정한 건데 6억 대출을 받으면 8억에서 9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겠죠. 대부분 국민들이 이렇게들 집을 살 겁니다. 국민의 한 7, 80% 이상이 이렇게 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강력하게 반발하는 쪽은 당연히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똘똘한 한 채라고 한다면 흔히들 말하는 강남이라고 하겠죠.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들 6억 대출을 한도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들죠. 수요가 줄면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구나 최근 대통령 발언을 보면 대출 6억 규제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할 게 더 많다고 한 상황인데 앞으로 무엇을 더 많이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더더욱 무리해서 집을 서울에 매수했던 사람은 이제부터는 앞으로 나아지지 않는 시장 국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제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남 부동산 시장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강남도 더 이상 무조건 오르지 않는다. 그동안 강남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 믿음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4년 중후반 강남권에서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는 사례도 속출했고요. 예를 들어 송파구 모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1, 2억 낮은 가격에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고 실제 거래도 됐습니다. 심지어 강남 상구 실거래가가 신고가보다 낮게 체결되는 일도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죠. 한때 40억에 팔리던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36억에 거래되면서 시장이 한번 술렁였던 적도 있습니다. 뭐야, 강남도 잘 떨어지네? 이게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이런 불안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정부 규제 때문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지금은 더 초조해졌다라는 건데요. 강남 아파트는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많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요즘 분위기는 이게 좀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대출 규제로 인해서 DTI, DSR로 인해서 실제 매수 가능한 사람이 줄어들고 기존에 샀던 사람들도 금리 부담과 실거주 요건 문제로 버겁고 게다가 거래량이 뚝 끊기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이 된 거죠. 25년 3반기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 중 강남 3구 비중은 1년 전보다 약 30% 이상 강남 3구의 거래량이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감소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조용하다의 수준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아예 발을 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투기 수요든 그게 아니면 진짜 실거주 수요자든 간에 발을 빼고 시장에서 관망 중에 있다는 상황이 된 거죠. 아무도 안 산다는데 나 혼자 사도 괜찮을까라는 생각만 계속 심리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수세는 줄어들고 시장 불안은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피로감도 올라가고 공포 분위기도 확산됐다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강한 분위기인데 많은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남은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비싸요. 도저히 못 사겠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2020년에서 24년 사이 강남권은 평균 30-40% 이상 가격이 뛰었고 강남권은 평균이 30에서 40% 이상 엄청 뛴 거죠. 대출 규제 강화 이후에도 웬만한 아파트는 20-30억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그 결과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죠. 지금 이 돈 주고 들어가면 오히려 물리는 거 아니냐? 특히 현금 많은 사람일수록 더 냉정하게 이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갭 투자도 안 되고 전세가도 안 받쳐주고 무리해서 진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더해서 언론, SNS, 블로그 카페 등 공포심을 확산시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다잡고 있는 거죠. 부동산 카페나 SNS에는 강남도 마이너스 P다, 마프다, 줄줄이 하락이다 이런 글을 자극적으로 내비치면서 뭔가 분위기 조성까지 합니다. 언론도 강남 조정기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계속 자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불안이 커지면 실제 하락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락으로 접어든 곳도 많기도 하고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심리 게임이 강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이 현재 불안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을 하면 과거처럼 무조건 오를 거라는 믿음이 깨지고 있는데 가격은 여전히 너무 높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계속 쌓이니까 피로도도 올라가고 SNS, 블로그 카페에서 언론에서도 계속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현재 부동산 분위기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현금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 현금 부자와 일반 매수자의 눈치 싸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금 많은 사람은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현금 부자일수록 오히려 더 신중하고 더 늦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일단 현금 부자는 급하지가 않아요. 절대 급하지가 않습니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굳이 급하게 집을 살 이유가 없어요. 대출 이자에 쫓기지도 않고 전세 만기나 이사 스트레스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스트레스도 좀 덜 받죠. 무엇보다 기회는 앞으로 많다. 시간은 내 편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서 물릴 바에 기다리는 게 좀 낫지. 관망 좀 해보자. 이런 사람들은 시장의 흐름을 잘 보고 있다가 확실히 바닥 신호가 왔을 때 큰 금액을 한 번에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폭락전 바닥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이런 현금 많은 사람들 부자가 된 것이죠. 일반 매수자는 그러면 왜 불안을 한가? 반대이기 때문, 그렇죠. 일단 급하죠.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3, 40대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대출 규제가 더 세지기 전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집 놓치면 이 가격은 항상 말이 나오죠. 다시 이런 집 못 살 것 같아. 전세 만기인데 이제는 집을 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시간과 환경의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이사 계획, 자녀 교육 등 실생활에 제약이 너무 크고 또 버텨야 합니다. 대출로 버텨야 하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한 상황. 언론 기사 한 줄에도 심리적으로 계속 크게 흔들려대는 거죠. 비싸도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게 바로 일반 매수자의 가장 큰 심리죠. 심리와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다 때문에 현금 부자와 일반 매수자가 눈치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긴다? 결국 현금 부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대출 규제가 그러면 이런 시장 냉각 촉진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아니면 오히려 현금 부자들의 주줍의 기회를 더 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출이 막히면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든다. 뭐 이런 말 당연합니다. 예전엔 아파트 한 채 사려면 이렇게 계산했죠. 집값 12억이면 전세 끼고 5억만 있으면 되네. 그러면 대출 3억 받고 내 돈 2억만 넣으면 12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겠네 하고 계산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 계산이 아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DSR 규제 때문에 연소득 대비 대출 총액의 한도가 걸리고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도 이제 거의 막힌 구조가 되어버렸고 분양권 담보대출도 제한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예전에 내 돈 2, 3억으로 12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내 돈 6, 7억이 없으면 아예 못 사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집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대출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갭투자가 막힌 구조를 잘 이해 못 하실 수가 있는데 갭투자가 왜 막혔죠?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갭투자는 2024년에 DSR 2단계 규제로 소득 대비 전체 채무 상환액의 비율을 40%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갭투자 대상자는 대체로 실거주 목적이 아니므로 일단 대출 우선순위가 낮아지고요.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2025년 7월 DSR 3단계 초입 단계까지 왔죠. 과거에는 주택담보로 갭투자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현금이 넉넉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때문에 앞서서도 말을 했지만 현금 부자들이 느긋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이들은 가격이 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워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출 규제 6억으로 해놓은 거는 현금 부자들에게 기회만 주는 거 아니냐라는 한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앞으로 정부 규제나 시장 분위기를 계속 관망하는 추세로 이어질 거다라는 거죠. 부동산 게임은 뭐라고 하죠? 심리 게임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대출 규제를 해버리니까 돈을 못 빌리니까 사람 심리는 빌릴 수 없으면 일단 안 사고 본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있지만 대출이 막히면 심리적으로 사람이 멈칫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이 정도로 쪼이는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네. 정부가 자꾸 규제하는 거 보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 이상. 그 결과 아예 매수 자체를 포기하거나 이제 관망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투기 수요들조차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아예.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시장에 매수세가 당연히 확 줄 거고 거래도 주춤주춤 더 끊길 거고 이런 것들이 또 뉴스에 나오면서 하락장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 또한 정부가 노리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벌어진 일은 24년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많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강남권 분양권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채로 안 팔리는 상황까지도 생긴 거죠. 수요자는 대출이 안 돼서 못 사고 공급자는 팔려고 해도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을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백화점에 비유하면 결국 예전 부동산 시장 사람들이 자유롭게 카드로 결제 가능한 백화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바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현금만 받는 가게다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100만 원 이상만 거래가 가능한 현금 가게가 돼버린 거죠. 당연히 손님이 줄고 가게는 썰렁해지겠죠. 이게 바로 대출 규제가 시장 냉각을 촉진했다는 말에 진짜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대출은 집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날개 같은 건데 그 날개를 묶어버리니까 시장이 날지 못하고 얼어붙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는 뭐가 되고 있냐? 결국 시장 양극화가 계속 지속될 거냐라는 겁니다. 시장 양극화란 도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잘 나가는 지역은 더 잘 나가고 안 팔리는 지역은 더 안 팔리는 거죠. 같은 서울인데 어떤 아파트는 신고가를 찍고 어떤 아파트는 매물이 쌓이죠. 같은 시기에 같은 도시에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누가 뭐래도 똘똘한 제 대표 주자입니다. 가격이 빠져도 이 정도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이 쳐다보죠. 반면 서울 외곽 또는 수도권 변두리에 있는 대단지 구축 아파트는 지금 거래가 안 됩니다. 아무리 쾌적해도요. 금매가 계속 나와도 살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전세도 안 나가고 월세로 돌려야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즉 같은 서울인데도 누군가는 사고 싶어서 줄을 서고 누군가는 매물을 내놔도 전화 한 통 안 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지속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불확실한 시장일수록 사람들은 더 안전한 곳만 고르죠. 요즘은 금리도 높고 정책도 자꾸 바뀌고 경기도 이제 불안해지니까 사람들은 확고한 입지만 찾게 됩니다. 지속되는 이유는 확고한 입지. 네, 확고한 입지만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학군 좋고 교통 좋고 신축인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거죠. 반면에 돈이 부족하면 가성비보다는 안정성을 따지죠. 가격 싸니까 일단 사고 보자가 옛날에는 가능했죠. 지금은 대출도 어렵고 갭투자도 안 되고 보유세도 부담도 커요. 그러니까 오를 곳만 사고 나머지는 쳐다보지 말자. 나머지는 쳐다보지 말고 오를 곳만 계속 관망해서 지켜보자. 이거 자체가 시장 양극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같은 브랜드 옷이라도 신상품 한정판은 줄 서서 사고 있는 거죠. 작년에 유행했던 모델은 창고에 계속 쌓여서 팔리지도 않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좋은 입지, 아파트는 불황해도 사고 싶은데 애매한 입지 이런 구축 아파트들은 1년 내려도 선뜻 손이 이제 안 가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어디든지 오르는 시대가 아니라 살만한 곳만 오르고 나머지는 떨어진다? 아니다. 나머지는 버려지고 있는 시대다. 부동산 시장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양극화가 지속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는 시장에서 살 사람이 선택지를 계속 좁혀놓게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그럼 양극화라고 하면 종류가 매우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양극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라고 한다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첫 번째가 일단 지역 간 양극화가 심하다라는 거죠. 강남 3구와 그 외의 지역, 외곽 지역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일단 실거래가 흐름으로 보면 여기는 1년 전보다 약간 약세거나 보합 단계이고 소폭 상승한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노원구, 상계동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대비해서 1, 2억 정도 하락하는 사례도 있죠. 수요층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는 당연히 실거주 플러스 자산가들도 있고 학군 수요도 있죠. 반면에 노원구 같은 이런 외곽 지역은 갭투자 중심이고 실수요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도 여기는 줄었지만 버티고 있고요. 외곽 지역은 거래도 없고 매물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3구는 조정이면 지금이 조정 단계의 시장이면 당연히 기회다라는 분위기가 많고요.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팔려야 팔지 무관심한 분위기입니다. 같은 서울인데 아예 다른 나라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양극화일까요? 바로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입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주 5년 이내를 얘기를 하고 구축은 20년 이상을 이야기를 하죠. 거래 수요는 신축은 수요가 많고 매수도 많습니다. 구축은 전세도 빠지고 매수는 관망세입니다. 신축은 종종 신고가 거래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구축은
하락을 하고 있죠. 가격이 소폭이긴 해도 계속 하락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비용 같은 경우에는 신축은 당연히 관리비가 낮고 설비도 최신입니다. 구축은 유지비가 들어간 게 많고 점점점 증가하고 리모델링도 이사를 하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수요 분산되고 감가 심리도 작동을 하는데 이쪽 신축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실수요자 모두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비싸도 신축, 싸도 구축은 왠지 불안해서 들어가기 싫어 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세 번째 양극화면 바로 역세권은 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역세권, 비역세권 아파트 간의 양극화가 좀 심해졌다. 역세권은 당연히 1순위죠. 도보 5분 이내 출퇴근, 학군 모두 만족시킵니다. 비역세권은 아예 선택지에서 계속 제외되고 있죠. 월세 전세는 항상 역세권은 수요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비역세권은 공실 리스크가 무조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도 없고 외면받는 입지, 팔기도 어렵고 오를지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역세권은 이왕이면 역세권, 호재와 연계되는 경우 더 역세권이 최고네. 약간 보합이거나 상승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이제는 같은 아파트여도 역에서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전부터 존재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아무 집이나 사는 시대가 아니다. 아무도 아무 집이나 안 삽니다. 이제는 아무도 아무 집이나 사지 않는다,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입지, 연식, 상품성 세 박자가 맞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살만한 집은 오히려 더 경쟁이 붙고요. 팔기 힘든 집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관망세일지라도 똘똘한 채는 여전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현재 부동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다면 25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라고 전망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저는 이 금리 인하 기대와 영향성이 좀 잘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건데 금리 인하는 금리 내려가면 생기는 변화들이 있죠. 첫 번째 매수 심리가 살아납니다. 심리가 살아나요.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이 다시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사도 되나라는 질문이 한번 이제 사볼까라는 시점이 바뀐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매수 심리가 아니고 기존 보유자도 매도를 안 하게 됩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급격하게 팔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매물이 잠겨버려요. 그러면 공급이 당연히 줄고 가격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건설사, 분양시장도 계속 금리 인하로 인해서 회복된다는 거죠. 대출이 쉬워지면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도 부담이 줄어들고요. 미분양도 당연히 줄고 청약 경쟁률도 다시 살아납니다. 때문에 금리가 우리 기대감에 맞게 내려와 주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영향이 2025년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주도할 거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대출 규제와 전세 시장 흐름이 영향을 미칠 텐데요. 대출 규제는 지금처럼 옥죄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 치자고요. 이미 실행이 됐죠. 돈을 안 빌려주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 이것에 이어서 이제 전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은 이제 현재 전세는 내려가고 있고 월세는 좀 올라가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세가 무너지는 원리를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금리가 높아져서 집주인이 전세를 안 놓는다는 거죠. 전세금 받아봐야 은행에 넣어도 이자 차이 없고 그보단 차라리 월세로 꾸준히 현금 받는다는 거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수요자도 전세보단 월세 쪽으로 밀려나죠. 전세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서 오히려 월세가 관리 가능한 현금 흐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 물량은 늘어나게 되는 건데, 정리하자면 대출 규제, 집을 사고 싶어도 빌려주지 않으니까 집값 낮은 건 왠지 입지나 구조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전세 시장 흐름은 점점 전세가 약화되고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구조의 변화가 생겨야
하반기 집값 반전이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요? 전세가 약화되고 월세가 전환이 되고 늘어나는데 부동산을 지금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점점 빌려 쓰는 구조로 지금 바뀌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집값은 대출 규제, 지금 이 옥죄어 놨던 대출 규제를 어떻게 더 옥죄일지 아니면 느슨하게 풀면서 다른 걸로 규제를 새로 시동을 걸지는 모르겠으나 대출 규제와 그에 맞게 전세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집값에 반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공급과 분양권 분위기가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런 공식이 있었죠. 신규 분양이 많으면 시장이 좋아진다. 왜?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말이 더 많습니다. 신규 분양 너무 많으면 오히려 나중에 입주할 때 큰일 난다. 미분양 늘어나면 공급 폭탄이 올 수도 있다. 즉 지금의 신규 공급은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압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압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집값이 그나마 저렴하네, 아니 납득이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분양가가 그래도 대출을 조금 받으면 우리의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던 분양가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규 분양 공급을 한다고 하면 금방 완판되고 외곽 지역이더라도 일단 하나 사놓자, 또는 살기 쾌적하니까 분양 받아보자, 쾌적한 데서 살아보자 라는 등의 이유로 새 아파트로 이사 가보자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너무 높은 분양가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때문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이런 공급과 분양권 분위기가 좀 반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조금 집값에도 반전이 생기고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25년 부동산 시장의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낼 수는 없겠으나 굳이 현재 시점에서 현재 나온 뉴스들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로 결론만 내자면 서울 주요 지역은 일단 단기 조정 국면인 건 맞다.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실수요 중심으로 회복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공급 과잉, 분양권 흐름, 월세 전환 등 이런 변수는 철저히 체크를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현재는 서울 주요 지역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 외곽 지역 어디까지 여파를 미치느냐, 그리고 얼마나 몇 프로까지 미치느냐는 알 수 없으나 주식시장, 투자시장으로 따지면 결국 조정 국면에 있다. 25년 하반기도 큰 조정이냐 작은 조정이냐 그 정도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올라갈 거다, 우상향 할 거다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집은 일단 자기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집에 살면 좋겠죠. 하지만 그냥 분수에 맞게 좀 집만큼은 사야 적어도 내 주거 안정이 좀 되고 내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나중에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기틀이 좀 마련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